그날 그 노인이 내 앞에 피투성이로 나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무료 미용실의 작은 의자에만 앉던 남자가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아온 그의 지난 15년.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한 장의 유서. 모든 이야기는 2달에 한 번 찾아오던 조용한 이발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가을. 서울 외곽 버스 종점에서 조금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골목 어귀. 거기에 따순 미용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다. 이선희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다. 찬바람에 입김이 허공에 흐려지던 오전 9시. 문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서 있었다. 회색빛 운동화, 낡은 체크코트, 그리고 꼭 같은 모자. 그 남자였다. 정확히 2달에 한 번 오는 이름도 모르는 손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평소처럼 짧게 다듬어 드릴게요. 선희는 조용히 가위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다. 가위를 움직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목덜미 및 셔츠 속에서 무언가 삐져나왔다. 낡은 신문 조각. 전직 철강그룹 회장, 자식과의 소송 끝에 전 재산 상실 현재 소재 불명. 선희는 그제야 알았다. 그의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재산과 시간이 사라져 있었는지를. 머리를 다 자르고 그는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나갔다. 그러나 이상했다. 그날따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SNS에는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골목에서 달리는 트럭을 막고 아이를 구한 노인.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선희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사람, 조병준이잖아. 그는 카메라를 피했지만 미용실 앞 CCTV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다. 조병준, 전직 철강그룹 회장. 그리고 지금은 무료 급식소와 단칸방 사이에서 연명하는 남자. 며칠 후, 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얼굴에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자식이 왔어요. 돈 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선희의 손끝이 떨렸다. 마치 누군가 그녀 안에 오래된 상처를 찢어버린 것처럼. 선희는 머리카락을 쓸고 있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식분 성함이 조태호 씨인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아시죠? 그 이름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조병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어떻게 아시죠? 그 이름을. 그 말은 선희의 귓가를 차갑게 때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조차 들릴 듯 했다. 이름 하나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죄송해요. 그냥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요. 선희는 얼버무리듯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벌써 거울 및 서랍 속 오래된 서류 뭉치로 향하고 있었다. 거기엔 15년 전 자신이 간직해온 한 장의 고소장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조태호, 원고 이선희. 그날 밤 선희는 미용실 불을 끄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유리문 너머 골목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 빛 너머에 아직도 조병준이 서 있을 것 같았다. 조태호. 입속에서 뱅뱅 도는 그 이름은 선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당시 조태호는 선희의 전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였다. 회사를 정리한 그녀에게 찾아와 단 하나 남은 집 한 채의 대출을 잡히고 사라졌던 남자. 그가 말했던 단 한 번의 아버지란 이름이 바로 오늘 머리를 자르러 온 그 남자 조병준이었다. 그 다음 날 조병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무료 급식소에도 동사무소 앞에도
그 익숙한 길목 어디에도. 그는 사라진 듯 자취를 감췄다. 혹시 그 조용한 노인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무료 급식소 봉사자가 말했다. 선희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꾸 머릿속을 울렸다. 내 자식이 왔어요. 돈 달라고. 그 자식이 자신에게 모든 걸 앗아간 그 남자라면? 선희는 결국 조심스레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조태호, 조병준, 철강.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속 하나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전 회장 조병준 씨, 실종신고 접수 경찰 수사 착수. 그 순간 선희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거울에 대고 말했다. 이제 다시 숨지 마세요. 며칠 후 선희는 뜻밖의 장소에서 조병준을 다시 마주했다. 서울역 근처 공원 벤치.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햇살도 피하듯 고개를 숙인 모습. 찾았네요, 선생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멍이 들었고 입가는 말라 있었다. 선희 씨는 왜 날 찾아왔죠? 선희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앉아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서와 함께 한 장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이제 저희 아들의 이름도 아시겠네요. 조우진 조태호의 아들입니다. 조병준의 손이 떨렸다. 그의 입가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우진이 살아있군요. 당신의 아들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선희의 눈동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 조우진은 그렇게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분노가 아닌 다짐이었다. 그리고 조병준의 굳어있던 눈가에도 처음으로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선희 씨, 미안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과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고등학교. 오후 2시. 운동장 한편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조우진 나이 27. 체육교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늘 구석에 머물러 있던 남자. 선생님, 저 축구공 좀 가져가도 돼요? 응. 정리만 잘해라.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속엔 말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방과 후에도 아이들 틈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아버지.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 뒤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조태호 마이너스 아버지. 하지만 그 이름 아래 누군가 다른 글씨로 덧붙인 낙서가 있었다. 버림. 며칠 후 선희는 조우진을 찾아갔다. 학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녀는 그가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우진아.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외면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잠깐만, 이건 꼭 봐야 해. 선희는 그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 조병준 마이너스 조우진의 친조부. 우진은 놀란 듯 서서히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뭐야, 조병준? 그 이름 나 기억 안 나. 하지만 너랑 같은 피를 가진 분이야. 널 알고 싶어 해. 우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조우진은 혼자서 봉투를 열어 다시 읽었다. 그 속엔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한 장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우진아, 나도 너처럼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란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우진의 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결국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미용실 따숨을 검색했다.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머리 좀 자르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미용실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조우진이었다. 언제 봐도 똑같은 무표정. 그러나 오늘만큼은 눈빛에 어딘가 다른 결기가 느껴졌다. 앉아, 우진아. 그냥 다듬기만 할게.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마치 이 공간이 다른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공기가 무거웠다. 거울 속으로 마주한 모자의 눈빛이 닮아 있었다. 조우진과 조병준. 그 둘은 피를 나눈, 그러나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 오늘은 좀 달라 보여. 마음 정리된 거야? 아니요. 정리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말을 고르다 고개를 들었다. 그 노인 만나보고 싶어요.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선희는 조병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역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사람을 만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는 한참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우진인가요? 만남의 날. 공원 한켠 바람이 서늘하게 불던 오후 3시.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남자. 조병준은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조우진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말이 없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조병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랑 내 어머니에게 난 어떤 사람이었니? 조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말 한마디도 들은 적 없는 이름, 조병준. 미안하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조우진의 입꼬리가 잠시 떨렸다. 우리 가족은 늘 그랬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너무 늦게 오거든요. 그날 저녁 선희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정리하던 중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조병준이 두고 간 것이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자필로 쓴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전 재산의 남은 일부는 조우진 앞으로 남깁니다. 단 그가 용서할 수 있다면. 며칠 뒤 조우진은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 조병준 말기 폐질환 진단서.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날 흔들어요? 하지만 눈을 들었을 땐 그의 눈가엔 이미 뜨거운 울음이 맺혀 있었다. 받을 생각 없어요. 조우진은 유언장 사본을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희는 아들의 눈빛에서 낯설 만큼 강한 결기를 느꼈다. 넌 그럴 자격 있어.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마음일지도 몰라. 그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잘못 키웠고 아버지는 날 버렸어요. 선희는 더 이상 무어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용서란 말이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상처 앞에서는 더더욱. 며칠 뒤 조병준은 병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그의 시간은 이제 길어야 몇 달. 선희 씨, 우진이는 잘 있죠? 예. 선생님 만나고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조병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한 번도 가족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태우를 키울 땐 돈으로만 채우려 했고 선희 씨와 우진이에겐 미안하다는 말조차 늦게 했네요. 그는 선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건 태호가 썼던 진술서예요. 몇 년 전 몰래 찾아봤죠. 그 아이도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더군요. 그날 밤 조우진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손에 쥔 건 그 진술서 사본.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우리가 진짜 가족일까? 우진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버지는 날 팔았고 할아버지는 그걸 모른 척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책상 위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을 안고 있던 선희,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젊은 남자. 결국 날 키운 건 엄마뿐이었네. 며칠 후 선희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마주쳤다. 환자분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한 명 꼭 불러드리고 싶은 분 계세요? 있어요. 꼭 와야 할 사람이죠. 그날 밤 조우진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할아버지 상태 안 좋아.
늦지 않게 와주면 좋겠어. 마이너스 엄마. 조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싹였다. 가야 하나 아니 가야겠지.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창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희미한 커튼 너머로 흘러드는 빛이 조병준의 말라버린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조우진이 들어섰다. 그 순간 조병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왔구나. 그 말은 분명 입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진은 말없이 다가가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둘만 남은 듯한 고요 속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머리 좀 다듬어 드릴게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바리칸과 빗을 꺼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쓰던 낡은 도구였다. 조병준은 눈을 감았다. 우진의 손끝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천천히 스쳐갔다. 예전엔 머리 감겨주는 것도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건넬까봐. 근데 이제는 그냥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가위질은 조용히 이어졌다. 바리캉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울음처럼 번지는 침묵. 선희는 병실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발이 끝났을 때 조병준은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천천히 들어 우진의 손등에 얹었다. 고맙다 손자야. 그 말에 우진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 처음 듣는 말이네요. 조병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가슴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멈췄다. 산소호흡기의 알림음이 길게 울리기 시작했다. 조우진은 병실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조병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이제 됐어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쉬세요. 그의 눈물이 조병준의 손등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선희가 병실로 들어와 아들을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말보다 깊은 감정이 병실 가득 흘렀다. 조병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꽃 하나 손님 한 사람조차 요란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우진은 한 걸음 물러서서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조병준의 영정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언제나 말이 없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야 남긴 단 한 장의 진심이었다. 그 사람 정말 아무도 없었네.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살면서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인데 떠날 땐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저를 가졌어요. 며칠 후 조우진은 조병준의 단칸방을 정리하기 위해 그 낡은 골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최소한의 가구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우진은 책상 서랍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손편지, 그리고 한 권의 노트가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조우진은 그 노트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철강 회사를 일으키기까지의 이야기, 아들 조태우와의 거리감,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후회의 흔적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무심해지더군. 그게 죄였다는 걸 우진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며칠 후 우진은 선희와 함께 미용실에 있었다. 그는 거울 앞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끝에서 다시 머리를 맡겼다. 우리 가게 간판 따숨이라고 지은 거 왜인지 이제 알 것 같아. 왜? 사람은 결국 따뜻함으로 기억되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돈, 건물, 땅 같은 건 결국 사라지는데. 손길 하나 말 한마디. 그게 오래 남는 거더라.
선희는 우진의 머리 위에 가위를 올려놓으며 웃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조금은 괜찮아졌어. 며칠 후 조우진은 한 장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조병준 기념 장학재단 설립 동의서.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생겼네요. 이젠 저도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그로부터 1년 후, 따순 미용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간판은 조금 낡았지만 안에 흐르는 공기는 더 따뜻해졌다. 이선희는 오늘도 이른 아침 가위를 닦고 있었다. 햇살이 창가를 스치고 라디오에서는 느린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검은 코트, 단정한 눈빛. 머리 좀 정리하려고요. 조우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잔잔한 미소. 앉아. 특별 서비스로 커피도 줄게. 괜찮아요.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특별해서. 그 말에 선희는 가볍게 웃었다. 머리를 정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눴다. 장학재단에 모인 첫 번째 후원자 이야기. 무료 급식소 봉사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조병준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 생전에 남긴 그 노트, 지금도 가끔 꺼내봐요. 거기 적혀있던 말 기억나? 누군가의 마지막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대로 살고 있네, 우리. 머리 손질을 마치고 우진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에 선희는 처음으로 울컥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이제야 알 것 같아서요. 가족은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란 걸. 그날 오후 미용실 앞에 작은 팻말이 세워졌다. 조병준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무료 이발 봉사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햇살 속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 중심에서 가위를 드는 두 사람. 조우진 그리고 이선희.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을 천천히 비껴주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조우진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이선희처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